시설을 증축을 해가지고 차량이 거기 뭐 사람들이 통행하기가 이제 좁으니까 장례식 차량이 거기를 시신이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개선문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1871년에 프랑스와 프로이센 간의 전쟁이 있었죠. 그게 보불 전쟁인데요. 나폴레옹 시절에는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유럽을 다 점령을 해갔던 한 15년 정도 유럽이 이제 힘들었던 시기이고 프랑스가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시절인데요. 그로부터 한 50년 정도 지난 1871년에는 프랑스와 프로이센, 독일의 전신인 프로이센이 전쟁을 했고 그게 보불 전쟁이지 않습니까? 보불 전쟁에서 독일, 즉 프로이센의 수상이 비스마르크지 않습니까? 비스마르크 철혈 황제라고 하죠. 철혈 황제, 정말 그 강골 어렸던 철혈 황제. 뭐 40여 년 전에 영국의 수상이었던 대처 수상을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으로 칭할 정도로 굉장히 그 뚝심이 있었던 그 수상이라 해서 철의 여인이라고 대처 전 영국 수상을 칭하듯이 철혈 황제 비스마르크가 보불 전쟁의 프로이센의 승리의 주역인데요. 그때 보불 전쟁에서 프로이센, 즉 독일의 전신 프로이센이 프랑스를 이겼을 때 그때 개선문을 통과하면서 위풍당당하게 프랑스를 이제 프로이센군이 개선문을 통과하면서 프랑스의 사기를 꺾었다 이런 일화가 있고요. 또 그로부터 그러니까 프로이센이 개선문을 통과하면서 위풍당당하게 프랑스를 점령해 들어가는 거죠. 보불 전쟁에서 프로이센이 이겼으니까 독일의 전신 프로이센이. 그래서 프랑스가 사기가 이제 떨어지는 굉장히 아픔을 겪었는데요. 그로부터 또 세월이 한 50년 정도 지나가지고 한 70년 정도군요. 80년 정도. 1871년으로부터 한 80년 정도가 지난 30 플러스 40이니까 한 70년 정도입니다. 70년 정도가 지난 1940년 6월 14일에는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개선문 사이를 통과하면서 또 프랑스의 사기를 꺾었다 이런 게 있습니다. 1940년 6월 14일에 독일군이 파리에 무혈 입성을 했죠. 주변 국가를 파죽지세로 다 장악을 하고 프랑스 파리에 독일이 입성할 때는 아무 전투를 치르지 않고 무혈 입성을 하고 그로부터 8일 후인 1940년 6월 22일에 프랑스의 페탱 원수가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에게 정식으로 항복을 했고 그로부터 한 4년 3개월 정도는 프랑스 파리가 독일에 점령하여 있다가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연합군이 상륙에 성공함으로써 그로부터 한 2달 반 후인 1944년 8월 25일이 파리를 탈환했기 때문에 파리는 결국은 1940년 6월부터 1944년 8월 25일까지 약 4년 3개월 정도 독일에 점령하여 있었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여하튼 200여 년 전에 나폴레옹 시절에는 프랑스가 독일을 그렇게 꺾었었던 그러한 시절인데 반면에 지금부터 그로부터 세월이 한 50년 정도 지난 1871년 보불 전쟁 때는 프로이센이 프랑스 개선문을 사이를 통과하면서 프랑스의 길을 꺾었고 또 지금부터 한 80년 전인 1940년 2차 세계대전 때는 또 독일이 히틀러가 프랑스를 점령하면서 프랑스의 길을 꺾어서 역사는 이렇게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지금 2차 프랑스 나폴레옹에 관해서 쭉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사진은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이탈리아 북부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신성 로마 제국 겸 오스트리아가 이탈리아 북부 밀라노나 제노바, 토리노 이쪽을 지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폴레옹은
거기를 지배하고 있던 오스트리아를 꺾어버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탈리아 제2차 이탈리아 원정에 나서는데요. 그게 1800년입니다. 그때 5월 말에 나폴레옹은 병력을 지금의 스위스 제네바에다 집결을 시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12년 전에 유럽 3개국 여행을 할 때 이탈리아 여행을 마치고 프랑스로 이동을 할 때 그 프랑스와 이탈리아 사이 알프스 산맥을 관통해서 한 12km 정도 길이의 터널이 있는데요. 그 터널을 지나면 이탈리아에서 그 터널을 지나면 프랑스의 샤모니가 나옵니다. 제1회 동계올림픽이 1924년에 열렸던 프랑스 샤모니. 거기에서 좀 더 북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스위스의 제네바 국제기구가 가장 많이 있는 스위스의 제네바. 스위스가 영구 중립국가다 보니까 그 국제기구들이 다 제네바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기 스위스 베른에는 IOC가 베른에 있고 다른 도시에 있기도 한데요. 대부분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거죠. 스위스가 중립국가이기 때문에 자유진영, 공산진영 이런 데서 자기들 진영에서 회의하기보다는 중립국가에서 하자 해서 스위스에서 주로 했고 그 중에서도 프랑스의 유럽의 중심인 프랑스 파리에서 가까운 제네바로 이제 주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제네바가 지금 국제기구의 총본산이 됐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여하튼 나폴레옹은 제2차 이탈리아 원정을 위해서 1800년 5월 말 지금부터 222년 전에 병력들을 다 스위스 제네바에다 집결을 시켰는데요. 그 당시에 이탈리아 북부에서 오스트리아군과 싸우던 프랑스 군들이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노바, 스위스에는 제네바가 있고 이탈리아 북서부에는 제노바가 있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북서부에 있는 제노바까지 프랑스 군들이 퇴각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나폴레옹의 전략은 스위스 제네바에다가 집결시킨 군대를 바로 프랑스 군들이 이제 퇴각을 했던 이탈리아 북서부 제노바로 바로 이동을 시키는 게 아니라 오스트리아 군들의 후방을 공격해야 된다. 그래서 밀라노를 공격하자라고 전략을 짰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스트리아의 뒤통수를 치기 위해서 밀라노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알프스 산맥을 넘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알프스 산맥을 넘기로 결심을 하고 넘어가는데요. 그때 지휘관들이나 다른 병사들은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산맥 넘을 수 없다라고 했지만은 결국은 넘게 되죠. 왜냐? 나폴레옹이 여기 이렇게 산맥을 넘어갈 때 1800년 5월 말입니다. 지금부터 222년 전입니다. 이때 넘어갈 때 과거에 넘어갔던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맥의 최고봉 몽블랑 해발 4,807m를 넘어간 게 아니라 해발 한 2,000고지 정도 됐던 2,000 몇백 미터 고지였던 생 베르나르도 고개를 넘어갑니다. 알프스 산맥의 생 베르나르도 고개를 넘어가는데요. 과거에도 거기를 넘어갔던 알프스 산맥을 넘었던 선례가 있는 거죠. 나폴레옹이 인류 역사상 세계 최초로 알프스 산맥을 군대를 이끌고 넘어간 건 아니었죠. 세계 최초는 누굽니까? 퀴즈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 그림의 밑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한니발이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이름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프스를 넘었던 인물이 나폴레옹이 최초가 아니라 한니발 장군이 세계 최초로 넘었죠. 그래서 이 안반에다가 바위 윗돌에다가 한니발 또 보나파르트 이런 걸 새겨놨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넘었던 인물은 바로 제2차 포에니 전쟁이었던 기원전 218년 제2차 포에니 전쟁 당시에 지금의 튀니지, 북아프리카 튀니지의 전신이 카르타고지 않습니까? 카르타고가 그 당시에 해상 강국으로 그 고대 세계를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로마 제국은 아직 전성기는 아니었다 보니까 기원전 218년은 로마 제국의 전성기는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이제 그 공화정 시절이긴 했지만
전성기는 아니었습니다. 기원전 218년 제2차 포에니 전쟁 때는 그 당시에는 그 지중해의 패권을 잡고 있었던 국가가 카르타고입니다. 지금 북아프리카 튀니지란 나라의 전신이죠. 카르타고가 지중해의 패권을 잡고 있었고 거기와 경쟁 관계에 있던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이었죠.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양대 축 중에 카르타고와 로마 제국 중에 카르타고가 더 굉장히 우세적 그 입장, 강성했던 그러한 국가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었을 정도입니다. 로마군은 카르타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지중해의 물로 손도 씻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군은 카르타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지중해의 그 많은 물로 손도 씻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당시에는 지중해의 패권을 로마 제국이 아니라 카르타고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강성했던 국가가 카르타고인데요. 카르타고가 제1차, 2차, 3차에 걸쳐서 로마와 포에니 전쟁을 하게 되는데 결국 세 번 다 이제 카르타고가 패배를 하고 로마가 이겼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고대의 지배자는 이제 로마 제국, 천년 제국 로마가 번성을 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2차 포에니 전쟁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한니발 장군인데요. 한니발 장군은 제1차 포에니 전쟁에서 한니발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한니발 장군의 아버지는 제1차 포에니 전쟁 때 활약했던 카르타고의 장군인데 1차 포에니 전쟁 때 한니발의 아버지가 또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죠. 그래서 9살이었던 아들 한니발을 데리고 신 앞에 가서 기원을 합니다. 나 한니발의 아버지 나는 1차 포에니 전쟁에서 로마를 상대로 패배했지만 아들 너는 반드시 로마를 이겨야 된다라고 9살짜리 아들 한니발을 데리고 가서 신께 맹약 서약을 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하튼 2차 포에니 전쟁 때 한니발이 활약을 했는데 한니발이 스페인과 프랑스 사이에 피레네 산맥을 돌파하고 또 프랑스와 이탈리아 사이에 알프스 산맥을 돌파해서 이탈리아 반도까지 진격을 했었고 그 중에 거기 가가지고 이탈리아 중남부인 칸나이에서 전투를 벌이죠. 그게 바로 기원전 216년의 칸나이 전투인데요. 그 칸나이 전투가 인류 전쟁사 역사에서 단 하루의 전투로 가장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전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칸나이 전투입니다. 기원전 216년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군 한 7, 8만 명이 사망을 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은 4만 명 정도의 군대가 코끼리 부대를 필두로 해가지고 알프스를 넘어갔는데요. 바로 로마를 공격하지 못하고 철옹성 난공불락의 로마를 공격을 못하고 중남부 이런 데를 휘젓고 다니면서 가장 큰 전투를 벌였던 게 기원전 216년의 칸나이 전투인데요. 그 전투가 로마군 한 7, 8만 명, 카르타고 한 4, 5만 명이 격돌을 했는데 병력 면에서는 카르타고가 약세였지만 카르타고가 그걸 극복하고 승리를 해버렸던 반전이 있었던 전투가 칸나이 전투. 단 하루 전투로는 인류 전쟁 역사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된 한 7, 8만 명 정도의 이탈리아 로마 제국의 군대가 괴멸했던 그 전투가 그 당시에는 제국은 아니었죠. 로마는 기원전 8세기에 태동을 해서 처음에는 왕정으로 시작했고 또 기원전 한 6세기에는 이제 공화정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기원전 27년인 옥타비아누스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 로마 초대 황제죠.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 기원전 27년에 우리나라 백제가 기원전 18년에 건국됐으니까 그보다 9년이 앞선 기원전 27년에 로마가 이제 공화정이 황제정으로 바뀌는데요. 그게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죠. 그 아우구스투스는 그 전에 옥타비아누스였는데요. 그의 양아버지가 바로 시저죠.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저죠. 시저의 양아들이 이제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됩니다. 절대 존엄자라는 의미를 갖는 아우구스투스, 기원전 27년에 초대 황제가 이제 시작이 되고, 그게 이제 로마 황제정 제정의 시작이니까 제2차 포에니 전쟁 당시에는 로마 공화정 시절이었습니다. 여하튼 인류 전쟁 역사에서 단 하루 전투로 가장 많은 사망자 발생된 한 7, 8만 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된 전투가 바로 칸나이 전투인데요. 수정하겠습니다. 칸나이 전투가 인류 전쟁사에서 단 하루 전투로 두 번째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됐습니다. 두 번째로 한 7, 8만 명의 로마군이 사망을 해서 인류 전쟁 역사에서 두 번째로 많은, 하루 전투에서 두 번째로 많은 사망자 발생된 게 칸나이 전투인데, 그러면 인류 전쟁사에서 단 하루 전투로 가장 많은 사망자 발생된 건 서기 1916년 제1차 세계대전 월드워 1이죠. 월드워 1 제1차 세계대전 중간인 1916년 서부전선에서 10만 명 정도가 단 하루에 사망을 해버렸습니다. 전사를 했습니다. 그게 인류 전쟁 역사에서 단 하루 전투에서 가장 많은 숫자의 사망자 발생된 전투가 1차 세계대전 서부전선 1916년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기원전 216년에 칸나이 전투, 카르타고의 한니발이 로마군 7, 8만 명을 단 하루 만에 괴멸시켜버렸던 그 전투가 칸나이 전투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파죽지세로 카르타군이 이탈리아 반도를 휩쓸고 다니면서 이제 드디어 로마의 수도였던 로마에 진격하려고 로마 성벽 바깥까지 도달을 했는데 어떤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로마의 스키피오 장군이 반전을 일으키죠. 카르타고의 수도를 향해서 진격을 하니까 카르타고 수도가 함락될 위기에 있어서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은 로마 공격을 눈앞에 두고, 로마 점령을 눈앞에 두고 눈물을 머금고 퇴각을 해서 카르타고로 돌아간 그 역사. 그래서 또 거기서 카르타고가 로마의 스키피오한테 패배를 하게 되고 이런 역사가 있는데요. 여하튼 그 인류 최초로 알프스를 넘었던 사람은 제2차 포에니 전쟁 당시 기원전 218년에 한니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니발이라고 바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그림에도. 그게 인류 최초로 알프스를 넘었던 인물이고요. 군대를 이끌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1799년입니다. 1799년이면 나폴레옹이 알프스를 넘었던 연도보다 1년이 앞선 1799년에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켰던 연도죠. 1799년에 러시아의 전쟁의 신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수보로프 장군입니다. 러시아의 전쟁의 신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수보로프 장군은 66전 63승의 신화를 갖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23전 23승 전승의 신화를 갖고 계시듯이 러시아의 수보로프 장군은 63전 63승 전승의 신화를 갖고 있는 전쟁의 신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수보로프 장군이 그 프랑스 군대와 격돌할 때, 그 당시에 러시아도 대프랑스 동맹군의 일원이다 보니까 프랑스와 맞서 싸우는 그런 형태였는데요. 그때 프랑스군에 의해서 포위돼서 어쩔 수 없이 퇴각을 할 수밖에 없어서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퇴각을 했습니다. 그런 선례가 있다 보니까 나폴레옹이 1800년 5월 말에 인류 역사상 세 번째로 군대를 이끌고 알프스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밀라노를 1800년 6월 2일에 마렌고 전투를 통해서 밀라노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의 프랑스군이 오스트리아 군대를 1800년 6월 2일에 마렌고 전투에서 격파를 시켜서 그게 바로 나폴레옹의 제2차 이탈리아 원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넘어갈 때 이 사진, 그때 넘어갈 때 그 지금도 육군의 3대 병과가 보포기입니다. 보병, 포병, 기갑인데요. 그 당시도 보포기였습니다. 보병, 포병, 기.
지금은 기갑인데 탱크 이런 걸 기갑이라 하지 않습니까? 장갑차. 그런데 그 당시에는 기병입니다. 말 타는 기병. 같은 보폭인데 보병, 포병은 똑같은데 기는 다르죠. 현대전에서는 기갑인데 그 과거 1200여 년 전은 기병, 말 타는 병, 기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폴레옹이 군대를 이끌고 알프스 생베르나르도 계곡 고개를 넘어갈 때 그 대포 이런 것들을 다 분해를 합니다. 마차 대포를 분해해가지고 군인들이 짊어지고 넘어가고 포신, 대포의 포신은 길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노새, 말도 아니고 노새가 끌게 하고 나폴레옹 자신도 노새를 타고 초췌한 모습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 알프스를 이제 넘어가는데 성공해서 마렌고 전투에서 승리해서 제2차 이탈리아 원정에서 나폴레옹이 이제 영광을 가져왔는데요. 그때 넘어갈 때 너무 초췌한 모습으로 노새를 타고 넘어갔는데 그대로 초췌한 모습으로 그리면 너무나도 좀 뭐 한마디로 이제 폼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중화가 나중에 궁중화가 되는 나폴레옹이 1804년에 프랑스 제1제국의 황제 등극을 하고 즉위를 하고 그때 정식 궁중화가로 임명되는 어떤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폴레옹 황제되기 4년 전에 일어났었던 1800년 이때 이 나폴레옹의 요청에 따라 그림을 그립니다. 처음에는 초췌한 모습으로 그렸는데 있는 그대로 리얼하게 그렸는데 나폴레옹이 위풍당당하게 그려라 폼나게 그래서 위풍당당한 말이 앞발을 이렇게 치켜드는 백마를 탄 왕자 모습 그러한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그렸고 인류 역사상 최초로 넘었던 한니발 이름도 이 바위 밑에다 새겨놓고 자기 이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할 때 보나파르트도 여기다 새겨놓고 이랬었습니다. 여하튼 그게 바로 나폴레옹의 이제 그 제2차 이탈리아 원정 때고 이 그림의 그때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폴레옹이 그로부터 4년 후인 1804년에 나폴레옹이 프랑스 제1제국의 황제가 됩니다. 그때 황제가 될 때 그 당시에 베토벤 아시죠? 악성, 음악의 성인인 악성 베토벤의 교향곡, 뭐 운명, 전원, 영웅 다 아실 텐데요. 베토벤의 교향곡 3번이 뭡니까? 베토벤의 교향곡 3번이 바로 영웅입니다. 영웅. 그 영웅이 바로 나폴레옹의 영웅적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음악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베토벤이 교향곡을 만든 게 바로 교향곡 3번 영웅인데요. 영웅. 지금 영화 개봉되어 있는 거 아시죠? 현재. 그게 개봉됐다라는 게 아니라 동명의 제목. 지금 현재 시각이 2022년 12월 26일 월요일 9시 31분인데요. 제가 10시부터 강의니까 한 25분 더 촬영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한국에 개봉되어 있는 게 아바타 2죠. 그게 500만 관객을 돌파했는데 그거에 대응하는 영화가 한국 뮤지컬 영화가 영웅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영웅적 모습을 그린 영웅. 그 뮤지컬 배우 정성화 씨가 그 뮤지컬로도 했었던 걸 영화화한 게 영웅인데요. 안중근 의사의 위대한 업적을 그리고 있는 그 영화입니다. 구현하고 있는 그것도 지금 굉장히 인기 가도를 달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답니다. 여하튼 나폴레옹의 그 위대한 업적을 구현한 교향곡이 음악의 성인, 악성인 베토벤이 작곡한 교향곡 3번 영웅인데요. 그러게 베토벤이 그 프랑스 시민혁명에 이제 그 주도적 역할을 했던 나폴레옹의 영웅적 모습을 전 유럽 국가의 자유평등 박애를 보급하기 위해서 프랑스 대혁명의 그 정신을 유럽 국가에 전파하기 위해서 영웅적으로 활동하는 나폴레옹의 위대한 영웅적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구현하기 위해서 음악의 성인인 베토벤이 교향곡 3번 영웅을 딱 만들었는데 작곡했는데 1804년에 12월 2일 날
나폴레옹이 프랑스 제1제국의 황제가 돼버리니까 베토벤이 이건 독재자가 된 거다. 나폴레옹도 결국은 독재 권력욕에 취해가지고 황제 자리에 오른다 라고 이제 분노하고 베토벤이 작곡했던 교향곡 3번 영웅 악보를 다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하튼 그 나폴레옹이 황제가 됐고 최전성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 반포했던 법이 세계 3대 성문법 중에 하나인 나폴레옹 민법전입니다. 세계 3대 성문법 다 아실 겁니다. 고대 바빌로니아 시절에 함무라비 법전, 그 다음에 서기 533년에 동로마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반포됐던 로마법 대전, 그래서 로마법 대전을 다른 말로 황제 이름, 동로마 제국의 황제 이름을 따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가 바로 1804년 나폴레옹이 황제가 됐던 연도에 반포했던 프랑스 민법전입니다. 이게 세계 3대 성문법인데요. 그 나폴레옹의 민법전이 근대 민법의 효시가 됐고 그 프랑스 민법전, 나폴레옹 민법전이 독일을 거쳐서 일본 거쳐서 대한민국에 상륙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나폴레옹 민법전을 기본 틀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폴레옹 민법전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걸 일례를 들면 나폴레옹이 말년에 세인트 헬레나에서 이제 5년 반 유배 생활하다가 사망을 했는데요. 그때 그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내 평생 40번 싸워 이겼다는 명예는 워털루의 패배로 다 사라졌다. 그러나 영원히 남을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나의 민법전이다. 라고 자부심에 격해가지고 자부심에 찬 말을 명언을 할 정도로 나폴레옹 민법전은 대단합니다. 어느 정도 대단하냐면 그게 바로 대륙법계의 기원이 돼가지고 독일 거쳐서 일본 거쳐서 대한민국에 상륙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나폴레옹 민법전 어느 정도 정교하냐면 1804년에 반포됐으니까 218년 전에 반포가 됐으니까 218년이라는 장구한 역사 속에서 조문의 개수가 삭제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개정된 것도 없습니다. 1970년대에 2개 조문만 추가됐을 뿐입니다. 공유재산권 행사에 관한 조문 하나하고 부동산 개발 사업에 관한 계약에 관한 조항 하나하고 이 2개 조항만 1970년대니까 우리 유신 독재 시절이죠. 1972년도에 그 2개 조문만 추가됐을 뿐이고 기존 조문 중에 개정되거나 삭제된 조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218년 전인 1804년에 반포될 당시에 조문 개수가 2281개 조문이었습니다. 2281개 조문이었는데 1970년대 2개 조문이 추가돼서 현재는 2283개 조문인데요. 그 정도로 방대한 조문입니다. 우리나라 민법 조문이 현재는 1118개, 그거의 절반 수준인 1118개인데 중간에 삭제된 조문이 있고 또 약간 가지치기 조 번호로 해서 추가된 것도 있어서 우리나라 법 민법전, 실정법 중에 조문이 가장 많은 민법전은 조문이 한 1100개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프랑스의 민법전은 현재 2283개 조문, 완벽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 이후에 218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개정해야 된다는 논의,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정해야 된다는 논의가 꾸준히 있었지만 갑론을박 계속했지만 결국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퍼펙트한 법이기 때문에 개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개정하거나 삭제한 건 없고 1970년도에 아까 2개 조항만 추가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완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죽기 전에 그런 명을 남긴 겁니다. 내 평생 40번 싸워 이겼다는 명예는 워털루의 패배로 모두 사라졌다. 그러나 영원히 남을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나의 민법전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법 명칭이 프랑스 민법전이었는데, 나폴레옹 민법전이었는데요. 나중에 프랑스 민법전으로 이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게 나폴레옹의 전성기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그 이듬해 이제 나폴레옹은
트라팔가르 해전으로 이제 옮겨가겠습니다. 트라팔가르 해전은 뭐냐? 나폴레옹이 이제 해전에서 패배를 했죠. 트라팔가르 해전. 그 당시에 이제 트라팔가르 해전은 나폴레옹에게 최고의 영광을 가져왔던 1805년 12월 2일 나폴레옹 황제 즉위 1주년이었던 1805년 12월 2일에 나폴레옹이 최고의 영광을 가져왔던 아우스터리츠 전투가 발발하기 6주 전입니다. 6주 전. 6주 전인 1805년 10월 21일에 트라팔가르 해전,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트라팔가르 해전이 발발이 되는데요. 왜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냐? 첫째가 언제입니까? 세계 3대 해전을 잠깐 말씀드리면 기원전 480년 제3차 페르시아 전쟁 때, 기원전 이제 490년 제2차 페르시아 전쟁 때는 이제 마라톤 전투, 그게 마라톤의 달리기, 마라톤의 기원이 된 게 제2차 페르시아 전쟁 때인 기원전 490년 당시고요. 그에 반해서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살라미스 해전은 제3차 페르시아 전쟁이었던 기원전 480년 당시입니다. 기원전 480년 제3차 페르시아 전쟁 때 그리스의 그 남서부 살라미스 해협에서 그리스 아테네가 주도한 그리스 연합해군이 페르시아의 해군에 맞서서 싸워가지고 승리해서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 첫 번째인 살라미스 해전이 기원전 480년에 있었고요. 두 번째 3대 해전 두 번째가 뭐냐면 1588년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4년 전입니다. 1588년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시절에 스페인의 펠리페 2세의 무적 함대를 프랑스의 영불 해협 근처에 있는 깔레항 근처에서 영국 해군이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경멸시켰던 게 세계 3대 해전 중에 두 번째인 칼레 해전입니다. 1588년 임진왜란 발발 4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 영국의 해적 출신 드레이크라는 해적 출신을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영국 해군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해가지고 스페인의 무적함대 펠리페 2세의 무적함대를 경멸시켰죠. 그 당시에 스페인의 펠리페 2세가 필리핀 나라를 점령을 하고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나라 명칭의 필리핀이라는 거의 유래가 그 당시에 식민지 지배를 했던 스페인의 국왕 펠리페 2세에서 이름을 따와가지고 필리핀 나라의 명칭이 정해졌었습니다. 펠리페 2세에서 명칭을 따온 게 지금 우리 남쪽에 있는 필리핀이라는 나라 이름입니다. 여하튼 펠리페 2세의 스페인의 무적함대, 스페인어로 아르마다 인베시블레라는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의 지시를 받은 명령을 받은 드레이크라는 영국 해적 출신의 영국 해군 총사령관이 프랑스의 영불 해협 깔레항 근처에서 경멸시켰다 해서 깔레 해전이라고 합니다. 1588년 깔레 해전. 그게 세계 3대 해전 중에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그로부터 218년이 지난 1805년 10월 21일에 영국과 프랑스 간에 이제 또 해전이 이루어지죠. 그게 트라팔가르 해전이지 않습니까? 트라팔가르 해전은 프랑스의 빌레브 제독이 주도를 하고 스페인과 연합을 합니다. 프랑스 해군과 스페인 해군의 연합 함대가 영국의 넬슨 제독의 영국 함대와 격돌을 하는 게 트라팔가르 해전인데요. 트라팔가르 해전은 스페인의 남서쪽에 그 트라팔가르 해상에서 벌어집니다. 트라팔가르 해상에서 이제 벌어지고 그 당시에 이제 영국이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또 이제 재밌는 일화가 그 당시에 영국은 이제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계속 유럽 대륙에서는 오스트리아가 주도하는 그 대프랑스 동맹군을 이제 와해시켜 가고 있는데 영국에서 섬나라 영국에서 계속 영국이 대프랑스 동맹군을 주도하면서 맹주 역할을 하니까 영국을 점령하지 않고는
즉 영국이 대프랑스 동맹군을 주도하는 맹주 역할을 하면서 유럽 대륙에 연락을 해가지고 오스트리아, 러시아 이런 데한테 연합 요청을 해가지고 프랑스를 계속 압박하니까 최고 수뇌부, 최고의 맹주 국가인 영국을 없애버리지 않고 점령하지 않고는 유럽을 완전하게 평정할 수 없겠다라고 판단한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프랑스의 북서부 볼로뉴항에다가 18만 명의 지상군을 집결을 시킵니다. 영불 해협을 건너서 영국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영불 해협의 해상 제해권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영불 해협, 그 프랑스 해상에는 영국의 해군이 거기를 주도를 하고 있죠. 해상 봉쇄령을 통해서 영국이 그 프랑스 해안을 다 포위를 하고 있는 해상 봉쇄령을 영국이 주도하고 있다 보니까 프랑스가 영불 해협을 건너가기가 어려운 거죠. 왜 영국이 그렇게 해군이 막강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라팔가 해전을 기준으로는 218년 전인 깔레 해전 당시에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시절에 영국이 펠리페 2세의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경멸시켜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영국이 세계 해상 강국으로 급부상을 해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깔레 해전 때로부터 218년이 지난 1805년 트라팔가르 해전 당시에는 그 해상에는 영국이 해상을 장악하고 있었던 거죠. 해상 봉쇄령을 내려가지고 프랑스가 그 바다에서 옴짝달짝 못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볼로뉴 항구에다 집결시킨 지상군 18만 명을 영국을 점령하게끔 이동을 하려면 단 24시간만 해상 제해권을 영국으로부터 빼앗으면 되겠다라는 판단 계산을 한 겁니다. 그 중에 6시간은 이제 영국 해안에 도착해 가지고 상륙하는데 6시간이 걸리는데 나머지 18시간은 영불 해협을 건너가는데 한 18시간 정도는 계산하고 배 승선하는데 얼마 다 계산해서 한 24시간 정도만 해상 제해권을 프랑스가 영국으로부터 빼앗으면 되겠다라고 판단한 건데 그러기 위해서 그 전쟁의 일환으로 벌어졌던 게 바로 트라팔가르 해전이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트라팔가르 해전은 처음에 이제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그 트레빌 제독으로 임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트레빌 제독이 트라팔가르 해전 1년 전에 심장마비로 사망을 해버렸습니다. 미국 독립전쟁 당시에 영국과 미국이 싸울 때 프랑스가 미국을 지원했는데요. 그 독립전쟁 때 활약을 했던 장군이기도 했던 트레빌 제독이 트라팔가르 해전 1년 전에 전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타로 빌레브 제독을 임명을 했었는데요. 결국은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프랑스하고 스페인 연합군이 영국한테 패배를 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서 트라팔가르 해전 때 그 영국의 총사령관이었던 호레이쇼 넬슨 제독이 탑승했던 그 사령관이 탑승한 배를 기함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함이 굉장히 프랑스 해군에 의해서 공격을 당했죠. 그 프랑스의 그 배, 그 군함 중에 루드터블이라고 있습니다. 루드터블 그 전열함이 있습니다. 중순양급 이상의 대형 군함을 전열함이라고 하는데요. 그 전열함에 프랑스의 루드터블 전열함에 의해서 영국 총사령관인 호레이쇼 넬슨 제독이 탔던 그 빅토리라는 기함, 승리라는 의미를 갖는 빅토리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넬슨 제독이 탑승했던 기함이 엄청난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의 그 전열함의 함장을 장 루카스 함장입니다. 장 루카스. 그 공격을 받은 영국의 총사령관의 이제 배 이름은 빅토리 군함인데 거기에 영국의 총사령관 호레이쇼 넬슨 제독이 타고 있었던 거죠. 그때 트라팔가르 해전이 시작이 될 때 그러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넬슨 제독이 영국 병사들한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영어로 England expect that every man will do his duty. England expect that every man will do his duty. 영국은 제군들이 각자의 의무를 완수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선언하면서 공격을 시작합니다. 영국이 프랑스, 스페인 연합군을 상대로 스페인 남서쪽 그 트라팔가르 해상에서 공격을 시작하고 결국은 이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데 영국이 우세하죠. 해상 강국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아까 루드터블 전열함이라고 프랑스의 전열함의 함장이 장 루카스 함장인데요. 그 사람은 그 전쟁에 대비해서 엄청나게 이제 소총 사격술, 머스킷 소총 사격술, 수류탄 투척 훈련을 그 해군들한테 많이 훈련을 시켰었습니다. 왜냐하면 해상 함포 포격전에서는 영국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프랑스하고 스페인 연합군이 포격전으로는 영국을 상대하기 어려워서 그러면 선상 백병전 배 위에 올라타가지고 백병전하는 영화 한산이나 명량의 묘사가 되지 않습니까? 선상 백병전에서 수류탄을 투척하고 머스킷 소총을 사격하는 이걸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런 사격 훈련, 그 다음에 백병전, 수류탄 투척 이런 훈련을 엄청나게 시켰답니다. 그래서 그게 효과를 봅니다. 그래서 그 호레이쇼 넬슨 제독을 저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루드터블 전열함의 마스트가 그 배 갑판 범선 시대의 마지막 전투가 바로 트라팔가르 해전입니다. 범선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전투가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칼레 해전이고요. 그로부터 218년이 지나서 일어났던 트라팔가르 해전은 범선 시대의 마지막 전투라고 합니다. 돛담배를 범선이지 않습니까? 범선에 갑판 한 중간에 있는 게 바로 마스트입니다. 기둥을 마스트, 돛대를 마스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프랑스의 전열함 루드터블에서 영국의 사령관 배 기함인 빅토리를 향해서 이렇게 조준 사격을 합니다. 머스킷 소총을. 그래서 그 총탄을 맞고 호레이쇼 넬슨 제독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호레이쇼 넬슨 제독은 영국 수군들한테 해군들한테 그런 그 마스트 돛대에 올라가지고 사격하는 걸 금지시켰답니다. 왜냐하면 돛이 그 총탄 유탄에 맞아고 불타버려가지고 화재가 발생하는 게 걱정스러워서. 반면에 루드터블 전열함의 그 함장 장 루카스 제독은 그 훈련을 많이 시켜가지고 그 영국의 총사령관 호레이쇼 넬슨 제독을 전사시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장 루카스 함장은 프랑스 해군이 영국을 상대로 패배하긴 했지만 나중에 나폴레옹으로부터 직접 최고의 훈장인 레종 도네르 훈장을 받았습니다. 레종 도네르 훈장. 그 정도 유명한 분이 바로 장 루카스 함장인데요. 그런데 전체 프랑스 해군의 총사령관이자